여러분들은 요정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한정식, 한정식, 뭐 이런. 한복, 가야금. 자주 가던 곳 아닙니까? 뭐가요? 선생님께서. 요정을 가시기엔 너무 젊지 않으세요? 아니 없어졌잖아요 대부분. 아니죠. 요정 건물 세대예요. 그렇죠. 건물 세대. 어떻습니까? 아내는? 요정은 한옥이 많아요. 네, 한옥. 고급 한정식 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음악이 있는 거죠. 네. 라이브 음악이. 예, 라이브 음악이 있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정치는 요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요정과 정치가 말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원장님 요정 가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기자 천연백 시절인데 1990년대 초중반까지 중진 정치인들을 따라서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한 40년 지났는데 지금 세 가지가 항상 기억에 남아요. 뭐. 하나는 그 띵동띵동 가야금 소리.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십장생이 그려져 있는 긴 병풍. 병풍이 꼭 있어요. 그러네요. 사진에도. 보기보다 상당히 길고 화려합니다. 병풍이. 또 한 가지 뭡니까? 그 세 번째가 이제 한복 예쁘게 입은 예, 한번 창을 부를 때 그 창을 불어요. 진짜. 모습들이 지금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특히 최초로 공개되는 정언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정인숙 피살 사건. 당시 그 현장의 목격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피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정이라는 게 한자로 보면 요리 요자의 정자정자 씁니다. 그러니까 요리가 있는 정자라는 뜻인데 일제 감기기 때 가장 유명했던 게 바로 이제 명월관. 명월관. 안순환이라는 사람이 1919년에 지금 이제 세종로 자리에 개설을 한 것. 그게 바로 이제 처음입니다. 그때 신선로 같은 이제 궁중 요리 같은 걸 이제 음식 먹고 기생들이 이제 춤추는 거 보고 노래 듣고. 네, 그런데 왜 하필 요정에서 정치를 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뒤에 보시는 여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크다. 태화관 들어보셨나요? 태화관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태화. 어우, 3.1절 뭐 독립선언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인데 여기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명월관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약간 분점식으로 굉장히 고급 요정. 흔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3.1운동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인데 어떻게 요정에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이 중요한 거를 왜 요정이 사냐 이거지. 예? 흔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3.1운동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곳인데 어떻게 요정에서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왜 이 중요한 거를 왜 요정이 사냐 이거지. 예? 이 시절에는 갈만한 요식업 식당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정치적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몇몇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품격도 갖춘 음식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이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정보가 새어나갈까 봐. 그렇죠. 그런 것도 식당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중요한 장소예요. 아, 그럼요. 네. 이게 확 늘어난 게 이제 광복을 기점으로 1945년 광복 맞이하고 뭐 2년 뒤인 1947년에 서울에만 요정이 3천여 곳이 넘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그간에 이제 억눌렸던 게 이렇게 폭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요정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광복 이후에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경찰, 공무원, 사업가 뭐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인사들이 이 요정을 찾는 게 뭐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갔냐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니까 1946년에 수도 경찰청에서는 경찰관들의 요정 출입을 금지하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요정을
많이 찾았는지 많이 가고 싶어 했는지 딱 느껴지는 대목이죠. 사실 그때 경제가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해방 직후 그다음에 뭐 6.25 겪고 1950년대가 굶어 죽는 사람부터 사실 속출했거든요. 그런데도 여정 산업은 최대 호황이었습니다. 왜냐? 일본인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재산, 그러니까 적산, 요게 이제 많았는데 그 처분권이 바로 이제 미 군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권을 두고 사실은 이제 사바사바한 거죠. 사바사바했어요. 속닥속닥. 예.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고 이렇게 은밀하게 매수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요정이었죠. 이러한 요정이라는 사교 무대를 등에 업고요. 가장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들 부부입니다. 부부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진 아래서 뒤에 사진에도 걸려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하고 뭔가 연관이 있는 분들이신가 봐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오른팔로 불렸었던 부부. 아, 남편은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옆에 있는 분은 박마리아라고 이기붕 씨의 와이프. 이화여전 부총장까지 지냈었던 사람 엘리트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요정을 운영했던 건가요?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는 모두가 다 썰입니다. 제일 재밌는 거. 아, 네. 일단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로에 있었던 국일관이라고 하는 요정에서 10년 가까이 지배인으로 보냈다더라. 요 썰이죠. 근데 이거는 요정집에서 일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뜨는데 그때 동안 국일관에서 일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한간에 박마리아 여사까지 여기서 같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100% 썰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기붕 박마리아 부부가 요정인 이제 국일관을 중심으로 당시 이제 총독부라든지 친일파 고위관리과 인맥을 쌓았을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기붕을 박마리아가 만들었다. 상당히 사교적이고 대범한 박마리아 여사가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편을 세상 공부시킨 것이 바로 이 여정이었다는 이제 그런 얘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기붕 씨의 부인 박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박마리아 프로필을 좀 말씀드리면요. 1906년 강원도 강릉에서 가난한 농부의 외동딸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출세 욕구가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요. 공부도 잘해서 이화여자 전문학교 영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졸업 이후에는요. 여러 사람의 후원으로 미국에 건너가 영어 영문학 학사, 교육학 석사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이기붕을 만난 곳도 바로 미국이에요. 나이 차가 한 10살 정도 되는데 뭐 재미난 게 유년 시절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기붕 씨도 이제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쭉 어렵게 자랐거든요. 자라다가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둘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기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면 미국에서 유학하고 금이환영하면 엄청난 직업을 가졌을 것 같은데 꼭 그러진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일관에서 지배인으로 일했다는 얘기들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제 국일관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보니까 1등이 명월관. 아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국일관이라는 거예요. 이 국일관이 오픈한 게 30년대 일제시대인데 그때 아마 종로에 오픈했는데 당시 평수가 320평. 어마어마했던 규모인 거죠. 크네. 국일관이라고 하는 그 요정 자체가 조선 총독부 관료로 일했었던 친일파가 운영하던 데요. 채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요정을 차렸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면 누가 오겠거니라는 생각으로 서로 이제 다리를 좀 놔야겠다. 계속적으로 이제 끊이지 않는 거죠, 발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기붕이 여기서 지배인으로 만약 일한 게 맞다면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똑같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도 친일파들을 서로 다리 놔준 사람이니까 친일파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이 있는 거고요. 부인이었었던 박마리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일제 말기에 친일 활동을 합니다. 그래요? 네, 친일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고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사실 이기붕과 박마리아는 미국에 있을 때 신민회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독립운동단체에서.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민회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만든 비밀 결사단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런 인물들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의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박마리아 여사 때문인 거예요.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 프란체스카 여사, 이기붕, 박마리아 다 미국이라는 영어권이야, 영어권이네. 다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말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럼 나랑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 박마리아. 그러면서 프란체스카 여사한테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아, 우리 남편 이기붕도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이러면서 프란체스카한테 소개시켜주고, 이승만 당시 박사한테 신임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남장이라고 그 이승만 박사하고 프란체스카 여사 살던 사죠. 거기에 드나들면서 이제 비서가 됐던 거죠, 이기붕 씨가. 이게 다 인연이 있구나. 박마리아 여사 덕분에 이기붕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요직을 다 거쳐요. 일단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시장, 우와. 국방부 장관, 우와. 국회의장 우와. 다 한 번씩 쫙 거친 다음에 부통령 후보까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 생일에 자신의 땡땡을 보냅니다. 선물로. 자신의 무엇이요? 산삼? 산삼이요. 그 정도랑은 아예 비교도 안 되는. 정답은 뒤에 있습니다. 그래 뭐요? 저 사진에서 가장 왼쪽이 원래는 이기붕과 박마리아의 장남이에요. 오른쪽이 맨 왼쪽. 본인의 자식을 어머,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로 보낼 정도로 이게 어마어마했었던 거죠. 남편이 이제 국회의장의 대한민국의 2인자, 아들은 대통령의 아들 아닙니까? 와, 다 얻었네 세상을. 그죠? 예? 결국 1960년 이기붕은요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에 출마하면서요 3.15 부정선거라는 최악의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86세였거든요. 임기를 마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기붕이 반드시 부통령이 되기 위해 부정선거를 주도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의 당선보다는 부통령 이기붕, 이게 중요했던 거잖아요. 당연하죠. 이 3.15 부정선거 일어나고 나서 전국적인 항쟁이 일어나는 게 마산에서 시작해요. 3.15 마산의도. 마산. 고 김주열 학생이 눈에 최루탄 박혀서 이제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면서 보도가 되면서 4.19까지 간 건데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난 민중들이 이제 이승만 정부 부정부패 항의에서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때 이기붕, 박마리아 이제 권력도 한순간에 이제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하야를 한 다음 이틀 후에 4월 28일 날 이기붕, 박마리아 이제 관사에서 총선을 벌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기붕, 박마리아 부부 그리고 두 아들 일가족 4명이 바로 총상으로 죽게 됩니다. 어머, 도대체 누가 총을 쏜 건가요? 이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 용의자가 누구냐면 장남, 이강석. 법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이기붕의 친아들인 이강석인데 보세요. 이게 당시 신문이거든요. 비곡으로 끝난 끝마치 이기붕 씨 일가. 양치를 먼저 쏜 다음 동생 그리고 자신을 강석군이 비상한 최후를 결행. 이렇게 나왔는데 2인 쇼파고 있고 왼쪽부터 이기붕, 박마리아, 그리고 차남 요 세 사람이 이제 일렬로 손잡고 앉아서 죽어 있었고 그 앞자리에 있는 쇼파에는 이강석이 앉아 있었는데 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타살 의혹이 있기는 있는데 4월 19일에 전국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막 나오고 이러니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혁명으로 이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면 결국에는 나는 죽은 목숨일 텐데. 사형이지 뭐. 네, 그래서 이제 박마리아, 이기붕, 차남은 일단 치사랑의 수면제를 먼저 먹고 장남인 이강석이 이제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게 가장 유력한 이야기. 아무래도 모든 걸 가졌다가 한순간에 잃었으니까요. 그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아예 생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화어롭지만 어둡고 비밀스러운 공간인 요정에서부터 권력을 키운 그들의 말로가 참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뭐 어쨌든 이제 4.19 혁명으로 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그때 여러 곳에서 뭐 운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청조 운동이라는 거, 맑게 한다. 깨끗하게. 이게 세 개가 자가용차 폐지. 자가용차. 두 번째가 요정 출입 금지. 그리고 셋째가 이권 운동 금지. 요렇게인데 요정 출입 금지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 요정이 뭐 없어지기는 그냥 요정 덕분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뒤바꾼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모든 이문사의 최다 출연자 바로 이분입니다. 박정희. 예. 최다 출연자네요.
1961년 5월 16일 날, 5월 6일 날 터지기 5시간 전에 조직이 움직임이 전부가 새 나갑니다. 거의 뭐 반란 무산될 위기죠. 근데 이때 군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던 육군 참모총장 장도영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은성이라는 요정에 있었는데, 근데 요정에서 술 먹고 얘기하고 음식 먹던 와중에 5.16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성공적으로 가버린 겁니다. 요즘에 술 먹다가 예. 대처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요정이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1950년에서 80년대는 그야말로 요정 정치의 최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로 일대는 유명한 요정 3군데가 있었는데요. 효자동의 청운각, 익선동의 대하, 청진동의 장원이 손꼽히는 요정이었습니다. 이 잘 나가는 정치인과 군 장성, 재벌, 고위 관료들이 전부 그곳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58년이래요, 그게. 경제부처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축구 대항전을 열었는데, 근데 각 축구팀마다 응원단이 온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치어리더. 이게 누구냐 봤더니 그 부처에서 자주 가는 기생들이 온 거예요. 재무부는 어디? 청운각. 상공부는 대하. 공부는 장원. 농림부는 은벽장. 그래가지고 이제 3파전. 그러면은 축구대가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고생했다고 기자분들. 총지 이제 경력금을 주는 거죠. 그럼 그걸 들고 어디 가겠어요? 가야지만 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와서 지금 응원을 하는데 가야지. 자기네 집으로 끌고 가겠어요. 그렇죠. 예. 당시에 말이죠, 요정 주인들은 아주 대단한 여장부에다가 뛰어난 경영자였다는 거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같아. 장원에 있던 주마당, 그리고 대하의 김복희 마담, 그리고 청각의 아마에 전부 주특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특기. 네. 장원의 주마담은 음식 솜씨가 최고라. 대하의 김복희 마담은 센스가 최고라. 청각 아마에는 이제 수완이 좋아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내노라 하는 남성들은 이제 상대로 술집을 하려면 어지간한 이제 배짱이라든지 수완 없이는 이제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사실. 자, 세 사람 중에 가장 음식 솜씨가 뛰어났다고 한 게 장원의 주마담이라고 하시잖아요. 야, 여기 나오시는데 본명이 주정순입니다. 1921년에 광주에서 태어나셨대요. 이제 시집을 어디로 가셨냐면 목포 만석군 집안. 광주, 목포 음식 맛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네. 예, 그리고 이제 1953년에 광주에서 장원을 운영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뛰어난 뭐 외모와 언변, 음식 솜씨로 장사가 잘 됐는데 그게 서울까지 그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한 거죠. 장원의 주마다. 곰삭은 젓갈과 김치, 게장 등 밑반찬으로 일대를 평정했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도 음식 맛보러 즐겨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후락, 김영삼, 김종필, 이병철, 정주영, 재벌 총수도 단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재계의 중요한 일은 장원에서 결정됐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름 외상 달아도 뭐 달아주겠다. 이병철이다, 정주영이다. 나름 낭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가 아닙니다. 이제 주마담이 이제 아무래도 광주 출신이다 보니까 기생들도 좀 남도 출신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장원에서는 미모보다는 판소리 잘하고 또 그림 잘 그리고 그래서 장원에서는 판소리. 그리고 정운각하고 대하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유당 정치인이라 또 고관들이 좀 많이 몰린 반면에 장원에는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좀 많이 다녔어요. 근데 이 집에 또 야당 정치인들이 여기 많이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치인이에요. 네. 요정을 가. 네.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보안. 그렇지, 정치인들끼리 뭐 얘기하려면 근데 여기가 구조가 굉장히 좀 특별했다는 거예요. 300평에 본관하고 별관하고 건물이 여러 채로 돼 있으니까 나뉘어져 있었나. 손님들끼리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동선을 짤 수 있게 구조를 크게 만든 거예요. 듣다 보니까 뭐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어떤 곳일지. 못 갑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1987년에 34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게 오래됐구나. 어쨌든 2007년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장원 청어. 2007년에 86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신 건데요. 저 좋네. 손님들 술 버릇은 평생 비밀. 그러니까요. 저런 걸 지켜줘야 가는 거예요.
지금 저쯤 되면요, 그 웬만한 초선 재선을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저기 뭐 가지도 못하죠. 아니 저기 기사에 뭐라고 있었냐면 박기태 국회의장 있잖아요. 본인이 초선 때 저 장원을 처음 갔는데 그때 이미 장원의 주마담은 초선 의원인 나보다 훨씬 급이 높은 거물이었다. 왜냐면은 우리 총재님, 대통령님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초선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제 한옥거리로 유명한 곳 있죠. 익선동. 당시 유명했던 요정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1969년 12월 13일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서울의 으뜸인 최고급 요정들 요거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익선동에 있는 오지남이라는 요정은 방 9개에 40여 명의 여성 종업원을 거느린 곳인데 한 달 세금이 123만 원. 와, 40배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 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씩. 세금을 이 정도 내면 매출은 뭐 서울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요정이다. 그래서 오지남은 1953년에 문을 열게 되는데요. 김두한의 단골집으로도 유명합니다. 남북한 협의를 이룬 역사적인 현장으로도 유명한데요. 1972년 이우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상철 제2부수상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논의한 곳도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자동에 있던 청운각 이름 많이 들어봤잖아요. 청운동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그때가 이제 소위 요새 표현으로 보면 제일 물 좋은 곳이었죠. 네. 좋아하시는데요? 핫풀. 예. 당시 청운각에 있던 기록을 볼게요. 네네. 본관이 1층, 2층으로 되어 있고 객실이 6개 있었는데 가장 큰 객실은 남녀 160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뒤채에 2개의 방갈로가 있는데 은밀한 분위기였다. 은밀한 분위기였다. 이건 뭔가요? 이건 예약해야 돼. 이거 웬만한 동가 예약 안 해줘. 이거 몇 달 걸리겠는데요, 이거. 아주 재밌는 게요. 당시에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1급 기생, 돈이 없고 술버릇 나쁜 사람은 수습 기생의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1층에는 소위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2층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못 있다고.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1층을 향해서 몰래 볼일을 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야. 술집서예요, 확실하죠. 아, 그렇다면 이런 청운각을 운영한 마담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아마이. 아마이. 아마이인데 함경도 사투리로 아주머니를 아마이. 뜻한. 본명은 조차임 씨. 1905년 5월 6일 경산시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이제 30살 때쯤 남편을 잃으시고 이제 요식업을 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당시 부통령이었었던 이시영 선생의 자택을 빌려서 여기에 요리집인 청운각을 차리게 되면서 마담이 된 겁니다. 특히 이제 기생들이 떠돌아다니지 못하게 야무지게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안에서는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기생들만 50명, 60명이나 이제 거드리고 이제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완이 진짜 대단했겠어요, 그렇게 잡아놓고 한 거. 예, 그렇습니다. 이제 1970년대 전성기에는 6개월에 무려 한 1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죠. 와. 당시에 순수익을요? 셀러리맨들이 잘 벌으면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1960년에서 70년대에요.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 이 돈이 사실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서 경제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런 목적으로 이동원 외무부 장관이 일본 시이나 외상과 요정에서 만나게 됩니다. 일본 외상이 시이나 하는 일본 전계 이제 실력자였습니다. 1965년 2월 17일 날 수행을 이끌고 서울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동훈 장관이 그 당시에 청와대 옆 효자동의 청운각 요정 여기에 이제 시이나 외상을 데려가서 결판을 냅시다. 이 자리에서 결판 안 되면 한일 국교 정상화도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둘이 깊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2월 20일 새벽까지 청운각에서 회담을 해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동훈은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4공화국의 비밀을 궁정동이 간직하고 있다면 3공화국의 비밀은 청각의 기둥에 배어 있다. 그 참 절묘한 말이더라고요. 야, 그럼 사공화국의 비밀은 공정동 안가. 삼공화국의 비밀은 청운각 기둥에 배어 있다. 이렇게 진짜 요정업계에서는 모든 걸 다 가졌던 진짜 청운각의 아마이라는 이분 조차임 사장도 근데 손에 넣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네? 뭘까요? 그래요? 바로
CC 회원권입니다. 왜요? 그때 이 사교의 장이 요정이었는데 골프 쪽으로 서서히 옮겨갈 것이라고 그때 예측을 한 거죠. 와, 빠르다. 선견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골프도 배웠고 그런데 막상 ECC 회원이 되려고 하니까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여성 가족 다른 회원들이 어디 요정 마담이 이 CC 가입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 회원권? 그 63년에 얻었대요 회원권을. 왜냐면 컨트리 클럽 이사장이 네. 청원극 단골이었다는 거예요. 야, 여기도 통하네요. 가입 시켜줘야지. 결국 이분이 한 50대 후반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 전까지 여성 골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는 요정의 마담으로 한 획을 그으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주 다르게 이름을 널리 빛내십니다. 뭘로 빚습니까? 암으로 사망하기 전인 1968년에 당시 돈 2억. 어이구야. 어렵게 사는 친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지원을 해줘야겠다. 청혼각을 정리한 돈으로 유경 사업을 하십니다. 멋지다. 그때 당시에 선발된 서울대 대학원생한테 줬었던 돈을 확인했더니 월 2만 원. 와, 큰 돈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3,400 될 거예요. 그렇겠네. 이 정도로 매달. 그렇게 통큰 기부로 서울대생들의 데모로 불리게 되는데요. 정말 가치 있게 쓰고 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통큰 기부로 세상을 놀라게 하셨던 요정 마담이 한 분 더 있어요. 이분들 다 기부를 멋있다. 성북동에 있던 대원가. 대원가? 하는 김영한 마담인데요. 1,000억 원대에 달하는 기부를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거의 뭐 국가 예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당시 시가 1,000억 원인 거죠. 그렇죠.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진짜. 그런데 1,000억 원대 기부를 하는 것도 쉽지 네네. 않은데요. 상대방이 자꾸 안 받겠다고 해서요. 무려 8년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왜요? 아니 기부는 받아도 잠깐만 세금 때문에 그런가? 아마 이분 보시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군지 기부를 자꾸 피해 다녔다는 바로 그분. 바로 무소유를 쓴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무소유 법정스님한테 김영한 보살님이 문학소녀였거든요. 책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은사 스님의 무소유 읽으시고 굉장히 감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스님한테 드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스님께서 안 받겠다고 하셨거든요. 왜? 무소유라는 뜻은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불이라며 스님 수행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줘도 나는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스님한테 이 할머니가 좀 드리겠다 하는데 맑고 이렇게 활동하는 공간을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스님께서 한 생각을 바꾸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길상사가 탄생하게 된 거고. 길상사. 김영한 씨가 법정 스님 무소유를 그렇게 또 감명 깊게 읽으셨대요. 내 남루한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자신이 운영하던 대원각을 통째로 시주를 한 건데 그래서 1,000억 원대구나. 결국에는 이제 법정 스님도 그걸 받아들이시기로 하셨고요. 1997년 12월 14일이고 그때 대원각을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김영한 씨 본인도 길상화라고 하는 법명을 받고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김영한 씨 프로필 한번 볼까요?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났어요. 1916년에 종로에서 태어났고 기생으로 먼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춘행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기생들 중에서. 글도 굉장히 잘 써가지고 이 삼천리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수필을 발표해서 그 잡지에서 문학 기생이다 명성을 좀 날렸다는 거예요. 황진이네, 황진이. 그렇죠. 그림도 잘 긋고 시도 잘 듣고. 맞습니다. 그 재능이 워낙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18살쯤 됐을 때 독립운동가시거든요. 신현모 선생님이라고 아마 조선어학회 쪽에서 같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후원으로 일본 유학을 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제 신현모 선생님이 투옥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래요? 네, 돌아와서 면회를 가려고 했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면회가 안 된다는 말에
함흥 권번 기생이 되어서 빽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면회 한번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시 기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본인 피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이게 어리가 있네. 네. 근데 자,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신현무 선생을 만난 거예요? 신현모 선생을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요. 함흥에 있던 당시의 영생고등보통학교 영어 선생님, 네. 시인 백석. 이야. 백석은 이때 진짜 잘생긴 걸로 유명했어요. 지금 보더라도 뭐 잘생겼는데 뭐. 머리살도 요즘 스타일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냐면 김영한 씨가 함흥에서 이제 함흥관에서 기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영어 선생님이던 백석이 동료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백석이 26살, 저 김영한 씨는 22살인데 둘이 첫눈에 반했다는 거예요. 아, 서로. 예, 그래서 백석이 보자마자 손을 딱 잡고 딱 잡으면서. 오늘부터 당신은 나의 영원한 마누라야. 죽기 전에 우리 사이에 이별은 없어요. 뭐 이렇게 둘이 이제 요새 말하면 뭐 금사빠 뭐 이런 거죠. 보자마자 예. 서로 예. 한눈에 반해서 아니, 신현무 선생은 감옥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저랑가 얼굴은 이해가 가는데 신현무 선생은 뭐가 되냐 이거지. 잠깐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생긴 영어 교사 백석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백석. 1912년생이고요. 평안북도 정주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에서 사진 기자로 일했을 만큼 그때 당시로는 엘리트죠. 굉장히 엘리트였고 백석도 엘리트입니다. 백석도 이때는 이제 오산 학교, 나중에 이제 오산 고등보통학교. 우리가 딱 들었을 때 굵직한 독립운동가들 오산 학교 출신들 정말 많거든요. 거기 출신이고 나중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영어 교육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영어 선생을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일본 유학을 갔으니까 일어도 잘했을 거고. 백석이니까 요즘에도 정말 보기 드문 아주 최고의 엘리트인데 영어, 미러, 중국어, 러시아, 프랑스, 독일어까지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엄친 끝판왕. 근데 아직 더 남았습니다. 1934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요 조선일보에 입사해 기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첫 시집인 사슴을 내고요 원래 꿈인 교사가 되기 위해 함흥으로 갔던 겁니다. 이게 그냥 시 좀 쓰고 문학 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당대의 가장 대표적인 모더니즘 문학가였어요. 그래요? 이분이 낸 그 사슴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너무 이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남아있거든요. 윤동주 시인 백석 팬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이 사슴 시집을 그대로 필사한 게 남아있어요. 필사한 그 필사본이 구할 수가 없으니까 도서관 가가지고 빌려가지고 필사를 했을 정도로 이 사슴은 엄청난 인기였고 이 당대에는 최고의 시인입니다. 그 백석 당시에 그 엄청난 시인에다가 일단 외모가 얼굴이 지금 그 연예인 저리 가라 할 미남에다가 7개 국어까지 하고 엄청난 지식인인데 거기에 이제 김영하는 이제 알아주는 요정의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었잖아요. 환상의 커플, 진짜 선남선녀의 환상의 커플이었네요. 원래 이제 사랑하면 호칭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백석은 김영한에게 자야라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자야. 이 이름은요 중국의 위대한 시인이죠 이백의 자야옥이라는 시에서 나온 건데요 변방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합니다. 자야. 네. 근데 귀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교사고 한 사람은 기생이잖아요. 좀 주변에서 네. 반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상대로 오래 못 갔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니까 이 자야, 이제 김영한 씨가 쓴 내 사랑 백석이라는 에세이집에 있는데 우리 당시 이제 백석은 김영한 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만주로 가서 자유롭게 살자. 사랑의 도피 이런 걸 제안했는데 그런데 이 자야 김영한 씨가 거절했던 거예요. 왜? 백석은 지금 서울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는 시인인데 나랑 같이 만주로 사랑의 도피를 하면 내가 이 남자 앞길을 막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거절했다고 하고 나중에는 이 백석이 교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김영한 씨하고 재회해서 지금 청진동 종로구 여기서 이제 살림을 차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결국 백석 집안에서 너무 반대해가지고 최후에는 헤어지고 말게 된 거죠. 그럼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끝인 거예요? 시작은 되게 화려했는데
근데 물리적으로 못 만나게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광복 전인 1939년에 백석은 이제 만주로 떠났고요. 그다음에 광복이 된 이후에는 고향인 북한으로 가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야와 영원히 결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야 김영환은 40대 초반에 1955년에 이제 성북동에 있던 청암장이라는 별장을 인수한 다음에 드디어 이게 대원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으로서 큰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7월 1일이 되면 그날은 끼니를 걸으면서 백석을 그리웠다고 하는데 이 7월 1일이 백석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석은 어떻게 됐나요? 워낙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계속 활동을 하셨나 모르겠네. 백석은 이제 월북한 시인들이나 거기 남아있던 시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김일성 찬양시를 많이 쓰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숙청당했지만 백석은 김일성 찬양시를 안 썼거든요. 김일성과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귀양 보내는 어떤 편지를 쓴 게 붉은 편지라고 통해지는데 광복 뒤부터 붉은 편지를 받고 삼수에서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1996년 2월 15일경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참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여기까지 딱 들으면은 애절한 러브 스토리. 이 러브 스토리가 김영환 씨의 주장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역사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남아 있는 게 있어야. 남아있기가 어려운 게 그 중간에 전쟁도 터지고 뭐 광복되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진짜로 아무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몰래 진짜로요. 예. 저는 연이었다고 맞다고 봐요. 지금 현재 세상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미로로 이때이면 애절한 정말 러브스토리네요. 요즘은 그 요정 찾아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은데 대구에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대구에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 있을 네. 것 같아. 과거 한탕 잘 나갈 때는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갔던 데인데 그 명맥을 그대로 지금도 이제 잇고 있다는 겁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요정 원래는 38년째 영업을 하고 있고요. 도합해서 이제 63년째 한 번도 문 닫음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요정입니다. 예. 아무나 되지 않죠. 그때는 이제 거의 이제 전통 한복이니까 헤어스타일은 거의 올림머리를 하는 사람 많았어요. 이제 비례를 치르는 때 한복하고 화장이 안 어울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얇게 화장하는 정도였고 외적인 것은 가장 이제 기본이 될 것이고 이건 이제 교양적인 부분이 그 다음으로 중요했어요. 이제 마담이 먼저 방에 들어와서 한 사람씩 호출을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큰절을 하고 마담이 이제 어디에 앉으라. 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죽이 들어와요. 전복죽, 잣죽, 뭐 콩나물죽, 상보를 깔아가지고 이제 차려가지고 상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상이 들어오고 신선로가 주된 거예요. 해삼탕, 전복찜, 불고기, 육회전 같은 것도 이제 사이드로 들어가고 고급 요리였어요. 이제 가실 때 구두 헤라를 들고 신발을 이렇게 신겨주거든요. 선풍기를 이제 쭉 나가는 입구 쪽에 돌려놓고 쭉 막 한 5만 원 신발을 쫙 선풍기 날려버려요. 손님이 대문을 나서게 나면 막 그걸 주섬주섬 막 주세요. 음식은 종류는 저는 기억을 못할 정도로 제 기억에는 한 50가지 넘는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모든 요리들이 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무슨 요리인지 물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던 기억이 이제 나고. 근데 저는 또 이쯤에서 또 궁금한 게 왜 대구 지역에서 이 요정 문화가 성행을 했는지. 대구는 원래 큰 도시예요. 원래 조선시대 때도 큰 공시기는 했는데 경부선 철도가 놓여지면서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대구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일본인들 거주 비율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일본인들을 위한 고급 음식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기생들이 없어지면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일본 요리집이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요정으로 이렇게 발전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구가 좀 요정으로 유명했었던 건 60, 70년대 3, 4공화국 때는 권력자가 박정희잖아요. 박정희 고향이 어디입니까? 대구. 네. 대구 구미 그쪽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계속적으로 권력과
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간으로서 기능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래서 요정이 장사가 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후자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대구가 그때 정치 1번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 거물 정치인들이란 이제 한가락하는 사람은 전부 대구 경북 출신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두환 대통령을 저희 집에서 한 배운 걸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네. 비서분이 저희 집에 예약을 해 두셨는데 그룹 회장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두었고 절대 뭐 대통령이 온다 이런 이야기 입 밖에 낸 적도 없고 주방 같은 경우는 메뉴를 어떻게 나는 확인하시고 간 같은 거 조리할 때 참관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주 고령 쪽에 이제 수해가 심했어요. 비서실에서 이제 그 전화를 해서 대통령께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내려가니까 점심을 거기서 드실 것 같다. 뭐 나름 되게 긴장도 되고 그랬겠죠. 그리고 부랴부랴 자기는 이제 궁중 요리사를 찾아가지고 그분께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려고 메뉴까지 준비를 했는데 하고 있는 중에 이제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셔서 가시게 된 식사 내용을 일반적인 식사, 살밥도 안 되고 보리를 섞어서 이제 보리밥 위주로 하고 이제 된장, 김치 간편하게 하고 막 고급 요리 이렇게 절대 하지 마라. 준비를 엄청 마음에 준비고 했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아 이렇게 소박하시나 이제 이분께서는 그때부터 하여튼 뭐 박정희 대통령 팬이 됐다. 아 이렇게 소박하시나. 당시에 요정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철칙 1호가 있다. 기밀 유지죠. 보안. 예, 누가 왔는지, 누가 와서 어떻게 놀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직원이나 가족들한테 일체를 비밀이죠.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게 외부에서 언론에 나왔거나 소문이 났다. 바로 추적해서 그 요정은 완전히 아주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말이죠. 박정희 정권 때 이 사건이 터지면서 대한민국이 그냥 바깥 뒤집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그랬는지 또 누가 비호 세력인지 추측이 뭐 난무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70년 3월 17일 밤 11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가용 속 처녀 피살. 강변 3로서 어젯밤에 40대 괴한이 쓴 권총에 운전하던 오빠도 관통상. 피살된 사람은 정량. 총을 머리하고 가슴에 맞았어요. 그리고 오빠 있잖아요. 허벅지에 관통상을 당한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 근데 저 문제는 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총을 사용한다는 게 이게 뭐 지금도 그건 생소한데. 두 가지 중 하나잖아. 그 오빠가 범인이든지 목격상 그렇죠. 살아있었어요. 네네네. 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그날 그 현장의 목격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특종이네. 생생한 증언, 그날 분위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마포 경찰서장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서장 자택에도 경비 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 갑자기 경비 전화가 울리고 이제 옷을 입으시면서 집에 있는 차를 가지고 가자 이러더라고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제2한강교 쪽으로 가자 이러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절도산 현장인데 바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고 이렇게 보니까네 여인의 시체가 있고 인력이 자꾸 보강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예산일이 아니다. 차차 이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되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야,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저분 나오셨었잖아요. 이우락 조카 해가지고. 이우락 부장의 동생 이그락 씨가 당시 정인숙 사건을 담당한 마포 경찰서장이었대요. 그게 유명한 정인숙 피살 사건인데 뭐예요, 결과는? 이게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오빠가 범인이든지 범인을 봤든지 그렇겠죠, 알겠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당시에 이 오빠가 범인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어요. 오빠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오빠가 평소 이 정인숙의 운전기사 역할을 좀 했는데 정인숙이 좀 사생활이 좀 문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걸 지적했을 거 아니에요. 너 이러고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심한 폭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동생을 살해를 한 거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꾸몄다. 이렇게 진술을 한 거예요. 범인은 일단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신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아 그러면 오빠인 정종욱이 범인이구나라고 이제 단정을 하고 기소해서 이제 유죄까지 나온 건데 문제는 흉기가 없어. 증거가 없고. 총이. 미국 영화 보면은 총 나오면 그 총 탄피랑 막 확인하잖아요. 근데 총이 없어. 그 제일 중요한 증거잖아. 제일 중요하죠. 총이 없어. 또 어디 갔어? 그렇게 한강에 버렸다는 거야. 한강에 버렸다? 예. 그 자백만 있고 증거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자백이 증거의 왕이라고 하긴 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내가 했다는데 자백이 그죠? 유일한 그건 증거면 안 돼. 되잖아. 왜냐면 뭐 받쳐줘야지 자백도. 그러니까 허위 자백의 고문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헌법 보면은 자백하고 이제 보강 증거라는 게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신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증거는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당시 정황상 이 사람은 목격자 아니면 범인이잖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거잖아.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정종욱을 범인으로 단정을 한 거죠. 다만 조금 찜찜한 게 총이 나와서 그 총에 정종욱의 지문이 있고 그 총알이랑 이 관통했던 총알의 흔적이 맞으면 그러면 이게 100%인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불안했던 것들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유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총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죠? 일반인들은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총도 총인데 이게 수사 과정에서 이상한 게 자꾸 나와요. 일단 26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인숙 씨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일제거든요, 일제. 코로나라는 엄청 고급 차였습니다. 비싼 차. 거기에 다이아몬드, 명품 시계, 밍크 코트.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택을 수사를 했는데 이게 저는 좀 제일 이상하거든요. 미화 2,000달러가. 미화? 달러를 가지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수표도 한 180만 원어치. 좀 의아한 점들이 많았었던 겁니다. 네. 이름 정인숙, 1945년 해방둥이입니다. 아버지가 대구 부시장을 지낸 상당히 명문가 출신입니다. 영어를 잘했던 오빠들의 도움으로 영어 회화에는 능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여성들이 잘 나갈 수 있는 조건 세 개를 다 갖춘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원투 쓰리 딱. 원투 쓰리 딱 갖추고 예. 아니 근데 처음에는 직업이 좀 불분명하다 이거 뭐 하는 여자지? 라고 하다가 수사기관에서 계속 파보니까 선운각이라는 당시에 고급 요정에 출입하던 접대부 출신이다. 이게 이제 밝혀져서 큰 화제가 됐죠. 크게 논란이 된 이유가 단순히 접대부 출신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조사 과정에서 엄청난 거물들이 이름이 이제 거론됐기 때문인데 정인숙의 가방, 핸드백에서 정관계의 인사도 거의 26명의 명함이 나옵니다. 이게. 네. 근데 실제로 그 수첩 속에 이름 중에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있고 정일공 국무총리, 이록 중앙정부장, 당대에 최고 있던 권력자들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명함하고 전화번호. 네, 요즘으로 치면 완전히 핵폭탄급 정인숙 게이트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1년 후에 이제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해야 돼 아주 절박한 상황이죠. 이걸 그냥 놔두면 완전 정권이 확 뒤집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권력에서 총동원해서 이걸 덮자라는 작전들이 쫙 전개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은 정인숙이 일했던 요정 선운각은 또 어떤 곳입니까? 선운각. 여기입니다. 여기는 꽤 모던하네요. 우와. 박정희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곳이고 무려 15,000평. 현재도 남아있는 궁궐을 제외하면은 서울에서 가장 큰 한옥 텀. 한옥이 있는 곳. 여기 갔었어요. 가셨다고요? 촬영 몇 번 갔었어요. 촬영. 지금 카페 예식장으로도 쓰이고 잘 돼 있더라고. 지은 분이 우리가 또 한번 다뤘었던 분이에요. 이걸 선운각을 만든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 선운각의 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가 되면은 한양에 있었던 궁궐들이 다 뜯겨나가거든요. 다 해체가 되고 뜯겨나가는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때 뜯겨나갔었던 마지막 기와장을 구해와서 선운각 기와에다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신경 써서 지은 건물이었었던 거죠. 1967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후처였던 장모 씨가 문을 연 고급 요정이다 이렇게 알려 있어요. 그런 인연 때문이 몰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 그 연회를 가졌고 또 외국 원수들이 올 때마다 이제 만찬 장소로 많이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정의 최고 간판 스타가 한강변 변사체로 발견됐으니 세상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또 논란이 됐던 게
이 사건이 마포구 관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엿새 후에요. 돌연 수사가 검찰 공안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검찰도 아니고 공안이니까 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아버님 생각은 오히려 계속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소문을 자꾸 퍼질 거 아닙니까? 그때 언론 내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했죠.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이제 당시에 무슨 소문이 막 돌았냐면 정인숙한테 3살짜리 아들이 있다. 아들이요? 아들이 있어요? 26인데? 성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 공식적으로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 얘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이제 당시 호사가들 입에 오르내린 거예요. 근데 왜냐면 정인숙이 제일 잘 나가는 요정의 넘버원이에요. 그렇죠. 핸드백에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뭐 정보부장의 명함이 발견됐다고 막 알려줬어요. 그리고 평소에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 뒤에 누구 어마어마한 스폰서가 있구나. 그런데 죽었어. 그러니까 온갖 루머가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거죠. 그런데 그 루머의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 나훈아 선배님이시잖아요. 수첩 속에 나훈아 씨가 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나훈아 씨 절대 뜨기도 전인데. 노래 때문에? 노래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게 나훈아 선배님의 노래를 이제 개사한 것 중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여기 미스터 정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청와대 누구냐?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다. 누구야? 근데 청와대는 박이잖아요. 그렇죠. 당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넘버원, 그다음에 넘버2가 정일권 국무총리. 당시 이제 호사가들 사이에 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냐 아니면 정일권 국무총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측 모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NCND라는 근데 왜 두 사람이 이 성일이의 아버지 후보로 거론이 된 거죠? 이게 뭐 무슨 근거가 있어요? 네, 일단은 정인숙 씨의 여권이 발견됐습니다. 네네. 여권이 발견됐는데 1970년대면 해외여행 함부로 나갈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단수 여권이 아니라 복수 여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복수 여권은 국회의원이나 뭐 장관, 고위급 공무원한테만 발행되는 그런 여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 근데 당시에 여권 발급 책임자가 누구였냐? 정일권 총리의 비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또 왜 후보가 된 겁니까? 아이의 쪽박귀. 귀가 쪽박귀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쪽박귀거든요. 귀가 닮았다. 그래서 이거 왜 아빠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정일권도 똑같은 쪽박귀. 방간에는 이제 정인숙이 필동에 살았는데 누군가가 그 정일권 부인에게 정인숙 남편 아들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죠. 상당히 뼈 아픈 질문을 툭 던졌더니 그 부인이 마침 우리도 아들이 없었네. 제가 우리 아들은 데려와야지. 반문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대통령의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아버님으로 확실히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총리가 너무 닮았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죠. 시도둑은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기가 성장하면서 너무 닮은 거예요. 뭐 그것으로서 저는 궁금증이 다 풀렸죠. 그때 이제 젊은 기분에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었으니까. 결정적으로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언록을 남겼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회답이 나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가 정일권이가 나한테 왔다 갔다
근데 정일근이가 각각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정인숙이 누구냐 이러니까 김중필 그 당시 공화당 의장이 소개해 줘서 만났습니다. 당신이 소개해 줬다며 이러니까 김중필은 모르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김중필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정일근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정일근 이야기가 그때부터 한 4년 전에 아시아 국회의원 연맹 총회가 서울에서 열렸어요. 그 행사를 하면서 이제 김중필 공화당 의장이고 그러니까 그 접대하기 위해서 선운각에다가 그 손님들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정일근 옆에 앉은 아가씨가 정인숙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행사에 하는데 그 소개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이래 이제 항의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정일근의 명예를 생각해서 그때 연말쯤 지나서 총리에서 퇴임을 시키게 된 거죠. 근데 뭐 저게 주변 이제 증언들이 나온 거긴 한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는 거예요. 땅땅땅을 한 적이 없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아까 오빠가 범인이잖아요. 오빠가 자백했고 어쨌든 시신도 나왔고 그렇게 결론 났죠? 네, 결론 났죠. 그런데 오빠가 이제 19년을 받았어요, 징역. 만기 출소했어요. 근데 오빠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야, 나는 범인이 아니야. 다 형기를 채우고 나서 다 살고 나와. 아니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당시에 괴한들이 내 동생을 죽인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짓 자백을 하고 19년이나 옥살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대한 세력에 의해서 자백을 당했다는 입장이죠. 자백을 당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인숙은 아들의 친부가 자신의 존재를 영원히 은폐하려고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또 흘렀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정인숙 씨가 총에 맞아 죽은 곳이 그 차 안이 아니다. 네, 남산 어느 으슥한 골짜기에서 라는 옮겨졌다.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살 사건 직전에 정인숙 씨가 이 남산 타워 호텔 꼭대기에 있었던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당시 한 연예부 기자가 취재차 나이트클럽 바를 찾았는데 거기에 정인숙 씨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사망 시각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전 정도인 건데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굉장히 우울한 얼굴로 밴드에게 노래를 신청합니다. 유명한 노래잖아, 이거. 이걸 계속 신청을 해서 반복적으로 들었다. 미스터 정한테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죠. 우리가 뭐에 꽂히면은 계속 그 노래를 틀어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있는 거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사건하고 관련된 정치 비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정치 금융 비하인데 네네. 이 당시 정인숙이 하도 이 애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니까 청와대 경호실장이 정인숙을 일본으로 보내버립니다. 일본에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그때 도쿄의 암흑가를 주름잡고 있던 제1기호포 사업가 정건영 씨한테 이 모자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맨입에 안 되죠. 그 대가로 이 정건영이라는 사람이 외환은행 도쿄 지점에 100억엔 100억엔을 1000억이잖아. 근데 100억엔을 줬다가 결국은 떼어먹혔어요. 나라 돈이 그렇게 이야. 야, 이거 뭐 대형 금융 사건으로 갔네요. 그렇게 갑자기 확 갔죠. 이건 언론에 잘 안 난 내용입니다. 그래요? 특히 액수가 100억 원이 아니라 100억 엔이라는 100억 엔. 1000억 단인데. 그 후로 홀로 남게 됐잖아요. 이 정인숙 씨의 3살배기 아들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한국에서는 못 살죠. 미국에서 이제 자랐는데,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1991년입니다. 20대 초중반이 됐을 때 이제 한국으로 와서 정일권 전 국무총리 상대로 이제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밝혀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정일권이 사망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본인 이제
소를 처리해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버리면서 히데요 미스터리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아버리죠. 네. 예. 어쨌든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대중들이 요정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정 정치. 그리고 정치인들도 야 큰일 났네. 잘못 다니다가 우리 폐가망신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된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은밀한 장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그 유명한 72년도에 성북동에 문을 연 삼천각입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청운각, 대원각과 함께 이제 1970년대를 상징하는 북악 삼각이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삼천각을 표현하는 말. 걸어서는 들어가도 작은 자동차를 타고 오는 사람은 없다. 야 이거 의미가 있다. 높으신 양반들만 드러나는 요정이었다는 거고요. 네네. 일단 5,800평 정도 돼요. 우와. 굉장히 넓은 곳이고 털을 잡는데 군 공병대가 투입됐다는 이야기. 아니 요정을 짓는데 무슨 공병대가 투입이 그러니까요. 관청각을 지금 주체가 누구나 이게 중요한 거니까 바로 중앙정보부. 이야. 그때 최고로 힘센 중앙정보부인데 72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 당시 이제 이구락 정보부장이 그렇게 발표한 다음부터 북악산 깊은 곳에서 비밀 공사가 이제 착착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고로 잘 나갈 때 지하 벙커 같은 관제 요정이 쫙 하나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중앙정보부의 생각은 이랬던 거예요. 7.4 남북 공동성명을 하고 북한에서 접식자 회담을 해서 대표가 내려와요. 야 내려오는데 뭘 해줘야 되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나간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그지.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뭐 화려하게 접대를 했는데 뭐 없어 할 때가 어떡하지? 그럼 인정해서 요정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잘 나가던 청운각의 10배 크기로 지은 거고 한꺼번에 한 500명에서 600명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500명이 되는구나. 실제로 여기가 이제 남북 그 적십자 대표단들끼리 모여가지고 만찬 장소로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유신 체제 때 요정 정치의 본부처럼 사용이 됩니다. 아 근데 그 요정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근데 나라에서 또 굳이 또 이렇게 지을 건 또 뭐예요? 그런 이유가 또 있나요? 요정에 대해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되면은 경제 개발에서 국력이 팽창하는 단계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을 적에 비밀 교섭할 수 있는 비밀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정이 순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 뭐 나라가 하는 일 그냥 공공연하게 이거 소탈하게 여기 이제 설렁탕집 가가지고 얘기합시다 이럴 수 없는 거고 남북 협상하는데 뭔가 보안도 필요하고 비밀 공간으로 사용할 곳이 지금 같이 없잖아요. 뭐 호텔이라든가 이런 거 없을 거고. 그렇죠. 1960년대, 70년대는 상황이 달랐으니까 요정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중앙정보부는 비밀 공간인 삼천각 이외에도요. 대통령을 위한 안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으로 유명한 궁정동 안가. 바로 그곳이죠. 이 궁정동 안가는요. 1960년대 후반에 비공식적인 고위 당정회의 장소로 활용하려고 만들었는데요. 대통령만을 위한 비밀 연회장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안가는 안전가옥의 준말입니다. 그 안전가옥은 세계 모든 나라 정보기관들이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비밀 공간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간첩이라든가 외국 정보기관 요원들이 도청하기 어려운 이런 장소를 물색을 해서 안전가옥으로 삼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보부가 그 비밀 공간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죠. 그 중앙정보부로서는 청와대 주변에 민가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비밀리에 경계 업무를 하면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기능도 있는 겁니다. 청와대 소유 안전가옥을 공개를 했어요. 궁정동에 6개 동이 있었고, 그리고 삼청동에 3개 동, 청운동에 3개 동, 그 시점까지는 12개가 있었다.
안가라고 하면 저는 궁정동 안가만 들어봤었는데 12도 이렇게 많았다니까 좀 놀랍네요. 저거는 서울에만 있는 거예요. 아, 얘기하시면은 서울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경기도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보안이잖아요. 경비 이런 거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아마 보안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안가들 그런 것들 만들어 놨는데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은 정보기관 내에서도 국소수 관련자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마침 이제 비서실에 근무할 때입니다. 김재규 당시 정보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서교동 가면 청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청주유소에 대기하고 있으니까는 이제 정보부에서 차가 와서 거기서 이제 타고 가시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스탠바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비밀이죠. 그 안가라는 것은. 예, 그래 갔다가 한 몇 시간 만에 나오시더니만 국회 출마하라고 그런다 각하가. 그런데 고속도로 오시다가 말고 무슨 무소속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무소속. 공화당이 아니고. 그럼 제대로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소속에서 그때 최영우 의원하고 같이 동반 당선이 됐죠. 1위로. 예. 그 당시에 안가라는 것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회합을 많이 했죠. 안가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뭔가 또 뭐가 이제 하나 이슈가 이제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우락 씨가 사실 안가와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궁정동 안가에서 이우락 씨가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바꾸죠.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게 뭐냐면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 개헌 이후로 71년 마지막 선거에서 이제 김대중 후보에게 격차가 얼마 안 난 상태에서 이기다 보니까 그때 이우락을 궁정동 안가에 불러놓고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봐라. 그래서 이우락이 5명의 비밀 공작원들과 궁정동에 기거하면서 만든 헌법이 유신 헌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신 체제가 구축되고 2년 있다가 유경수 여사가 피살이 돼요.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술을 마시는 일이 더 늘어났다. 역시 그 이후에 이제 궁정동 안가가 일종의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 뭐 이렇게 조금 이용이 되게 된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아까 안전가옥이라고 했는데 안전한 게 놀기 안전한 느낌. 그러니까 이때 안가에서 사용하던 용어도 따로 있었다 그래요. 소행사, 대행사 이렇게 불렀는데 뭘 것 같아요? 소행사, 대행사. 소행사가 노는 거? VIP가 오는 게 대행사고. 그죠? VIP는 다 껴있는데 그래요? 대통령부터 경호실장, 비서실장, 중정부장 다 끼면 이건 대행사다. 아니고 그냥 대통령만 있다 이러면 소행사다.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훗날 김재규의 말에 의한 말이죠. 궁정동 안가를 다녀간 연예인만 100명이 정도가 된다.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지 사실. 근데 안가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고위 인사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먼저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는 조선시대 말도 비슷한 거 써야 되고 앞뒤에는 반드시 각하. 간단치 않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죠. 안가가 안전가옥이잖아요. 근데 안전가옥에서 대통령이 시해당했어요. 이게 이제 안전하다는 게 중앙정보부장이 중정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당시 이제 비서실장도 중정부장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비가 철저한 거죠.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던 중정부장이 총을 쐈으니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좀 탄생한 거죠. 오늘 요정에서 안가까지 권력이 사랑한 요정 정치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보시면서 어땠어요? 여성을 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정치의 측면에서 요정 정치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일 좋은 거는 낮에 국회에 만나서 의원들이 협상하고 협의하고 담내는 게 제일 좋죠. 그게 베스트. YSDJ까지 있었던 요정 정치, 밀실 정치 여기는 낮에는 싸우도 밤에는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뭔가를 풀어는 내거든요. 최소한. 만나기는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만나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서 풀어낸다는 점에서는 그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사라진 그 시대의 단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번에도 좋은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